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지난 3월 26일이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우주 산업의 첫 걸음마인 셈인데요. 어깨가 무거운 아리랑 3A호.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1,800km 떨어진 야스니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 15분 뒤 로켓에서 분리된 위성은 우주 궤도에 진입했고 32분 뒤에는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3A호는 내위성 가운데 가장 해상도가 높은 55cm급 위성 카메라와 첫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리랑 3A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아리랑 3호와 아리랑 5호 등 3기의 저궤도 위성으로 전천 후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13번째 위성.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지금까지 발사된 위성 중에 가장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적외선 관측 센서가 탑재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네네. 궤도에 안착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아리랑 3A호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1호서부터 이 3A호까지 총 5대의 아리랑 다목적 실용 위성을 올린 거거든요. 네. 1호는 아직 이제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고 2호서부터 2호, 3호, 그다음에 5호, 3A호 이렇게 4대가 지구를 돌면서 하루에 한 5.5회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나라를 최대한 많이 관측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어디에 뭐 산불이 난다든가 뭐 재해가 났을 때 그런 영상들도 하늘에서 다 찍을 수가 있고. 네, 그럼 네. 일단 이 아리랑 3A호가 어떤 위성인지 그리고 네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이 다목적 실형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를 네. 관측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상 데이터라든가 이제 땅에 대한 데이터들을 얻게 되는데요. 0.5m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가진 그 광학 카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봤을 때 한 50cm 정도의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럼 이제 어른 정도 크기 되겠죠. 네.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정도의 크기를 갖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예, 과거에 이제 아리랑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70cm, 네. 2호는 한 1m였는데 점점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광학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그 수요가 뭐 매년 뭐 수십억 불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런 상업적으로 이런 위성 영상들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적외선 관측 장비 그런 센서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뭘 본다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밤에는 가시광선이 안 보이죠. 그럴 때 이제 레이더를 이용한다든가 또 이제 다른 적외선 같은 걸 이용하게 되거든요. 아리랑 5호에는 레이더 관측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레이더 장비는 레이더를 쏴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반사되는 걸 봐서 모양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형체가 있을 경우에만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뭐 이런 산불이 났다든가 이렇게 형체가 없는 그 열선만 있는 것들은 레이더가 작동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형태도 없는 산불 같은 걸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 이 적외선 관측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리랑 3A호에는 또 세계에서 4번째로 우수한 그런 고해상도의 이 적외선 관측 장비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럼요. 이 아리랑 3A호의 발사 성공에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그리고 적외선 그러니까 모든 그 영역에서의 지구 관측 그런 위성을 다 갖췄다. 그 시스템을 갖다 이제 완비했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아리랑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서부터 한 520km 정도에 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아리랑 3호보다 훨씬 더 미치거든요. 네. 그만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또 빨리 돌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를 하루에 3.5회 정도 관측하던 거를 5.5회 그만큼 더 휘슬 느리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
결국은 아리랑 3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그 어떤 지구 감시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구비됐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네, 이제 이 아리랑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민간 쪽의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건데 드디어 이제 정부 위주로 했던 이런 그 위성 사업을 민간에게 이제 이양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그 위성 시장에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성 역사에서 참 의미 있는 큰 점 하나를 찍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아리랑 3A호가 이뤄낼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화성 표면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마라톤 거리를 넘어섰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3월 24일 오퍼튜니티의 주행 기록계에 42.195km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마라톤 거리를 돌파하는데 11년 2개월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마라톤 거리를 넘게 주행한 것은 오퍼튜니티가 처음으로 지난해 옛 소련 달 탐사 로봇 루노호트 2호가 달 표면을 이동하면서 세운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쌍둥이 탐사 로봇 스피릿과 함께 2004년 1월에 화성에 착륙했으며 당초 예정된 활동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2004년 1월 화성에 탐사 로봇 한 대가 착륙합니다. 나사의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인데요. 오퍼튜니티는 지난 3월 11년 2개월간 마라톤 풀코스에 해당하는 42.195km를 주파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황량한 화성의 표면에서 우직하게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교수님. 네네. 11년 동안 42.195km를 네네. 탐사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그렇게 긴 기록인가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그 우주 탐사를 하는 로봇들 중에서 이렇게 40km 넘는 걸 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보통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당 한 180m가 최고 속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4km 정도 간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태양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년 이상 작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 로봇가 같이 갔는데 네. 그 스플릿은 이미 2010년에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미 연락 두절된 상태고 이 오퍼튜니티도 2010년에 상당히 뭐 한동안 연락 두절되고 해가지고 다시 재개되면서 길어봤자 몇 달이나 더 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견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40.195km 자체가 긴 것도 있지만 11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을 갖다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말 거의 뭐 100세 이상을 살 정도의 오랫동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네. 이 네. 오퍼튜니티 전에 그러면 지구 밖에 로봇이 기록했던 최장거리 이동 기록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1913년에 그 소련의 룬노호드 2호라고 하는 그 달 탐사 로봇이었는데요. 네. 30km에서 40km 사이, 뭐 대략적으로 한 39km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긴 거리였고 40km 넘는 건 처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태양 전지라든가 연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화성에 가 있는 로봇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2012년 9월에 착륙했던 큐리오시티죠. 네. 큐리오시티는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앞으로 뭐 10년 이상 갈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질소가 함유된 질산염을 발견해가지고 이 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질소가 결국 사람 생명체의 기원인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생명체의 또 비슷한 기원을 또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낳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큐리오시티 그 이전에 갔던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바로 이 오퍼튜니티 42.195.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축하 파티 연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구나. 이 오퍼튜니티가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 오퍼튜니티가 그동안 기록했던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지난 10년 넘게 이제 화성에 있는 토양이라든가 대기 같은 걸 분석하고 20만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와,
대단하네요. 우리가 보는 화성의 많은 그 표면 사진들이 바로 이 오퍼튜니티가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해상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지구로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그 표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오퍼튜니티가 42.19km 긴 장정을 지금 화성에서 해내고 있는데요. 비록 42.19km를 통과할 때 결승점에 피켓은 없었지만 이곳 지구에서나마 오퍼튜니티에게 응원의 한마디 보내도록 할게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 나사의 차세대 우주 발사체 SLS가 유인 우주선 오리온호를 싣고 우주로 발사됩니다. 한편 그 시간 우주에서는 한 탐사 로봇이 소행성 표면에 착륙합니다. 그물 같은 다리를 이용해 3m 정도 지름의 바위 덩어리를 채취하고는 이 바위 덩어리를 끌고 와 달의 궤도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오리온호가 접근하더니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이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 교수님, 이 소행성을 포획해서 탐사한다는 게 굉장히 네네. 놀라운데요. 네네. 소행성을 포획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나사에서 이제 ARM이라고 해서 네.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미션을 갖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우주선, 달 탐사 우주선보다 훨씬 큰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오리온 우주선을 이용해서 소행성에 가가지고 소행성을 포획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는 작은 소행성 자체를 말 그대로 포획, 우리가 망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와, 그게 가능한가요? 네, 조그만 거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행성에 착륙해가지고 소행성에 있는 암석이나 바위 같은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와서 그 소행성 주위를 돌면서 중력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좀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교수님, 네. 그렇게 해봤자 얼마 움직이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 소행성을 포획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네. 그 아마겟돈이나 딥임팩트 같은 영화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이 멀리 있는 소행성이나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막는 방법은 영화에서는 가가지고 핵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시키는 거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구멍을 뚫기도 어렵고 그 큰 소행성 같은 걸 폭발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조금만 궤도를 바꿔줘 버리면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거기서는 자그만 효과지만 이 나비 효과처럼 해가지고 네. 지구에 오면 상당히 먼 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을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ARM이라고 하는 Asteroid Redirect Miss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바꿔보자. 과거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을 장착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우주 도소에 달아가지고 태양에서 나오는 어떤 태양풍이나 아니면 태양의 광합으로 빛의 복사압으로써 이 소행성 궤도를 바꿔보자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 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작은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망을 가지고 포획해서 끌고 오면 되는 거고 네.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행성에 있는 바위나 암석 같은 걸 갖다 끌어내가지고 주위를 갖다가 돌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궤도를 조금 바꿔보자. 네. 그래서 지구에 왔을 때 어긋남이 크게 해가지고 충돌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포획한 소행성을 달 궤도 근처까지 갖고 온 다음에 네. 직접 유인 우주선을 이용해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소행성에 있는 성분도 분석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굳이 우리가 포획을 해서 갖고 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곳에서 착륙을 해서 그곳에서 직접 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자그마한 것들을 갖고 오는데 달 궤도까지 갖고 오면 네. 우리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하죠, 사람들이. 그 아주 어딘지도 모르는 굉장히 먼 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네. 달 궤도 정도면 지구에서도 금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달에 착륙할 수도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서 작업을 할 때는 가까운 달 궤도 정도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이런 게 실현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오리온 이 우주선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5,800km의 우주 실험도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후반, 2021년 이 정도에는 이제 그 유인 탐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달까지 갔다 오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태워서 한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202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중반 정도면 소행성을 포획해서 유인 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까지 실험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달은 하연에서부터 점점 이제 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4월 11일경에 이제 저녁 하늘에서 금성이 요새 굉장히 밝게 보이거든요. 그 금성이 하늘에 있는 플레이아드스 성단 옆으로 갑니다. 플레이아드스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 자리에 있는 별들의 집단인데 맨으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쁜 별들이에요. 네. 좀생이별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좀생이별 플레이아드스 성단 옆에 있는데 딱 그냥 하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계속 있으니까 네. 저녁 하늘에 서쪽에 금성, 그다음에 남쪽 하늘 높은 곳에 목성, 그다음에 동쪽 하늘에 토성까지 뜨기 때문에 금성 보고 목성 보고 토성 보고 정말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날은 따뜻해지고요. 천문대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까운 천문대 방문하셔가지고 주말에 꼭 한번 멋진 태양계 행성들 관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성에, 목성에, 토성에 그리고 하늘에 가득 찬 별까지 참 하늘에 볼거리가 풍성할 요즘 같은 때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면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